안녕하세요. 로이어두입니다. 오늘도 최 변호사 없이 하는데 네. 섭섭하네요. 네. 최 변호사 저기 애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팬이 있지 않을까요? 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은 이제 감독님 촬영 감독님 Q&A 코너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이게 네. 되게 쉬운 질문이라고 던지는데 네. 법률가들은 되게 막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찾아봐야 돼요. 네, 찾아보셨나요? 뭐 형법을 보면은 이제 자수를 했을 때 뭐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해줄 수 있다라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아,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자수하는 사람 일단 태도 같은 거에 달렸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뭐 자수를 하긴 했는데 반성하는 태도도 없고 뉘우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자수를 한다고 하면은 재판부에서 감경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쉽게 말하면 판사님 마음이라는 건데 네, 그렇죠. 법에는 자수하면 깎아줄 수 있거나 면제해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만약에 형사사건 의뢰인인데 자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을 하고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수라는 거는 형법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수는 죄가 걸리기 전에 그냥 알아서 자기 제발로 수사기관 찾아가 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백 같은 경우는 걸려서 예를 들면 끌려갔다 그랬는데 너 죄 지었지라고 물어보는데 네, 죄 지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 자백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자백하는 것만 해도 자백을 하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항상 탄원서를 쓰는데, 의견서를 쓰는데 심지어 죄가 걸리기도 전에 스스로 제발로 자수를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유리한 양형 사유, 그러니까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유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타당한 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본인이 안 걸리고 검소시효 끝날 때까지 도망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있으시면 네. 자수를 안 하시고 네. 도망 다니셔도 되겠죠. 필리핀 이런 데 전전하면서.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요. 이제 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감경을 해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극단적인 경우고 뭐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은 사이코패스 뭐 연쇄살인마가 뭐 여러 명을 죽인 다음에 본인이 자백을, 그러니까 자수를 하죠. 네. 뭐 그런 경우. 감경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뭐 감경이든 아니면 자기과시든 자수를 하는 그런 경우. 아,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까지는 뭐 안 시켜주겠네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묵비권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막 하잖아요. 묵비권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변호사님 먼저 아,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그막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CSI 같은 데 보면 경찰들이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그거를 고지를 안 하고 체포를 하거나 얻은 증거는 다 위법이라서 무효다.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진술 거부권이라고 해서 헌법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옛날 조선시대 뭐 나 포청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막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막 권장을 치잖아요. 막 절대 자백 안 할 때 고문을 하는 거죠. 지금 현대말로 치면 그런 거를 못하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헌법에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제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문할 정도로 자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잘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헌법상의 권리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다, 아니면 억울하게 무슨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왜 억울한지 막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막 변명도 하고 싶고 입장 표명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전 말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입 닫고 있으면 일단 수사기관도 조금 의심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만약 너무나 증거상 명백한데도 저는 대답 안 할래요라고 하면 약간은 좀 반성의 기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게 될 위험이 있죠. 근데 판례상으로는 그거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관이나 뭐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증거 들이미는데 뻔한 건데 너 분명히 한 게 맞는데도 왜 자백 안 하냐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진술거부권 행사할래요라고 하는 모습이 아우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때보다는 감정적으로 조금 이제 돋궈서 뭐 추가적으로 죄를 찾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넌 참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조서를 쭉 꾸며가지고 판사한테 조서가 갔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네, 엄벌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조서를 꾸미게 만든다, 그런 현실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조언은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아직 변론 방향이 안 정해져서 우리가 인정할지 말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인정할지 이런 것들이 안 정해졌다. 그러면 일단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오세요. 다음번에 진술하겠다고 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냥 무작정 뻗대는 식으로는 저는 조언을 잘 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잘 없죠. 보통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들이밀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명백한데 거부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백 없이도 이 사람은 재판 가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자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명백하고 이런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뭐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좀 현실적으로는 형을 세게 받을 거기 때문에 현실도 이상은 네.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고 그걸 행사한다고 해도 뭐 불이익하지 않아야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 게 뭐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딱 한다고 말을 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불렀다 놓고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사실 집에 보내주고 다른 증거를 찾고 그 증거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한다는 사람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한다고 하면 묵묵부답으로 뭐 고개를 떨군다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 끝까지 인정 안 하실 겁니까? 그럼 답변 점점점 쓰고 막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다 이렇게 조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5시간 동안 막 증거를 들이미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조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영향을 불이익하게 미칠까봐 저희도 섣불리 하라고 권하지를 못하는 거죠. 역시 그냥 변호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냥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겠구나. 글쎄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변호사가 조사받을 때 대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의견이나 이렇게 네, 좀 네.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지 뭐 대신 대답해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수사받으러 갔을 때 좀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관이 물어보는 취지랑 본인이 답변하는 취지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수사관이 이해한 부분이랑 이제 피의자로 간 분이 답변한 취지가 좀 달라질 때가 있는데요. 이제 변호인은 보통 그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시 이제 피의자가 이야기한 취지대로 수사관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 정도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선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일은 진짜 증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자백만을 강요할 때 그럴 땐 진술거부권 행사하셔야겠죠. 심지어는 뭐 고문을 할 때 그럴 때는 자백을 고문해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죠. 뭐 그러니까 자백을 강권할 때 말고도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잘 조서에 안 써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지면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내가 아무리 말해도 조서에 안 써줄 거면 나 그냥 말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네. 무혐의와 무죄 뭐 차이가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 저도 건가요? 그거 제 네. 친구한테 질문 예전에 받았었어요. 아, 네, 네. 가지고 그 선생님인데 그 기간제 교사인데 그 학교 부장님이랑 그거 가지고 내기를 했대요. 뭐가 더 무거운 건지부터 해가지고 네, 둘 다 틀렸더라고요. 그 일반인분들은 사실 굉장히 혼동하시기 쉬운 개념이기도 하죠. 무혐의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이 혐의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죠.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그때 이제 혐의가 없다, 이 사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검찰에서 처분하는 게 이제 무혐의인 거고요.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다, 이런 증거나 진술을 봤을 때 뭐 이 사람은 재판으로 넘겨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검찰이 생각을 했을 때 재판으로 넘기는데요. 그 재판에서는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판사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무죄인 거고요. 그 단계에 대해서 아마 보통 인식을 없으신 것 같은데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이 조사 및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이고 공판 절차는 법원인데 검찰에서 당신은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무혐의고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는 유죄가 확실히 증명이 안 된 것 같다, 당신은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무죄거든요. 이거는 무죄는 더 나중에 나오는 거죠. 무혐의는 더 일찍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무죄라는 거는 어쨌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내용이고 좀 그리고 이제 무혐의
그게 네.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갑자기 죄가 안 됨인가? 그 예전에 네. 배우셨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이 있고, 네. 가령 그러니까 혐의는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집행유예도 그 빨간 줄, 우리 속된 말로 네. 빨간 줄 긋는다고 하잖아요. 범죄를 지금 네. 빨간 줄 긋는다 하잖아요. 집행유예도 빨간 줄처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 빨간 줄이 실제로 이게 나와요? 빨간 줄의 개념에 네. 대해서 네. 혹시 네.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 저 모르는데요. 이거 썰이 많은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이렇게 빨간 줄로 관리를 했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빨간 줄이 돼서 약간 네. 데스노트 같은 네, 개념이죠. 네, 네. 그런 개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빨간 줄을 볼 기회는 등기부등본 같은데 이렇게 뭐 말소되면 이렇게 빨간 줄을 맞아요. 그어져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빨간 줄을 보기는 흔치가 않죠. 근데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호적에 너 빨간 줄 그어버리겠다 이런 말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빨간 줄은 옛날 사람. 네,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빨간 펜으로 자기 이름 쓰면 불길하다 이런 거 아, 있잖아요. 그렇죠. 동양권에 있는 미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빨간 줄은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흔히는 이제 전과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 기록이 남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전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건 일단은 보통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게 집행유예는 일단은 구금되어 있진 않잖아요. 교도소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죄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벌금보다 집행유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아요. 벌금은 일단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고 근데 집행유예는 어쨌든 뭐 유죄라고 판단 받았다고 해도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좀 더 센 형이거든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잘못을 저질러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 그걸로 그러면 교도소에 앞에 그 집행유예 받았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형을 사셔야 되니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조심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꼭 고의로 범죄를 막 저질러야지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뭐 과실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보다는 벌금이 더 형이 낮은 거고 네. 그다음 집행유예도 그 유죄 전과? 예 전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과라는 네. 거를 나라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것도 법이 다 있거든요. 근거 네. 법을 보면은 뭐 수사했던 경력, 범죄 경력 자료들이 이렇게 자료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삭제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은 내용은 다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징역형을 받든 네. 집행유예를 받든 벌금을 받든 단지 어떤 죄냐에 따라서 얼마 지나면 없어지는 이런 거 차이만 있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 뭐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래도 수사 자료 표현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입건돼서 수사를 받으신 자료도 웬만하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는 건 저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네. 전과는 아니지만 벌금을 낸 적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다가 지난번에 혹시 그 저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노상방뇨. 그런 건 아니고요. 그뭐 집시법 집행위 시행하는 범위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벌금 10만 원을 그때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과가 안 남은 이유가 뭐냐면 그건 직결심판이라는 네.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이 이런 저 같은 자범들은 그냥 간단하게 너무 명백한 거라서 벌금 그냥 법원에 10만 원 해주세요 하면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과가 안 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법 공부하기 전엔 제가 그 벌금 받은 게 전과가 남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법시험 그 2차 면접 볼 때 약간 사상검증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내가 혹시 전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질문을 받나? 뜨끔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법상으로는 아무튼 그거는 수사 자료표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남아 있어서 직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 남지 않지만 다른 모든 처벌은 전과가 남고 심지어는 수사를 당하기만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경력이 네.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집행유예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이제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 그러니까 타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뭐 신상조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가야 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겠죠. 뭐 그런 식으로 외국에 가야 하는 상황에 신상조회를 했을 때 형이 실효됐다고 하면은 타인은 이거를 볼 수는 없어요. 네, 조회는 되지 않는데 이제 내가 조회를 했을 때 실효된 것도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하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왔을 때 기존의 전력이 어떤 게 있는지, 유사 전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보고 아니면 동종정과나 이런 걸 또 확인을 하니까요. 그때는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8, 90년대 같은 때는 아직 이런 개인정보 개념이 퍼지지가 않아서 수사기관에서 뭐 연예인이 입건되거나 하면 그 수사관들이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찾아보고 네. 예전에 뭐 뭘 했었나 무슨 도박을 했었나 뭐 성매매를 했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막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근절이 됐죠. 이렇게 전산조회를 하면 왜 해야 되는지도 남겨야 되고 하니까 예전에 그냥 종이로 될 때는 거의 뭐 그냥 다 조회가 됐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전과 빨간 줄은 안 남으시도록 조심하시고 변호사님 혹시 네. 전과가 있으신가요? 아니, 전 없습니다. 과태료는 많습니다. 그 주차 위반 같은 거요? 네, 속도 위반이 요즘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과태료는 전과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과태료 없는 벌금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